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비수기인데 모닉스님은 흑자냐? 유튜버들 비수기에 사실 100만 원도 못 버는 것 같다. 이 외에도 망했다, 끝물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의 비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숙소 예약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숙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제 매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이렇게 3개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총 매출은 2,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원도 못 번다, 흑자는 맞냐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매출 공개는 좀 안 하고 싶은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기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들어가서 보면 방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한 외국인 국적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 4위는 미국, 홍콩 순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냐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월별로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과 2월은 각각 88만 명, 103만 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예약이 들어오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프를 보면 3월부터 다시 방한 관광객 숫자가 150만 명 가량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피셜 필요 없이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깔끔하고 정확하겠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여관, 숙박업, 호텔, 모텔 등등 모든 숙박시설의 수는 3만 198개입니다. 객실 수는 87만 9,593개, 거의 그러니까 88만 개 정도가 되네요. 왜 비어있는 객실이 생기냐? 88만 명은 한 명이 한 객실을 사용했을 때이므로 절반 이하로 객실 수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1월, 2월은 외래 관광객 88만 명 중에서 대략 30-40%의 객실만 차게 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이 되어서 한 150만 명쯤 되면 객실의 많은 부분을 그만큼 채워지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지극히 숫자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에서처럼 수도권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방한 외국인의 80.3%는 서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88만 명 중에 80%는 서울에서 숙박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참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방한객의 빅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월 중순부터 크게 변화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한 외국인이 많을 경우에는 상위에 있는 숙소들이 먼저 예약이 찬 다음에 비어있는 숙소들이 후순위로 예약이 차게 됩니다. 방한객이 많을 때는 순번이 웬만큼 돌아가죠. 근데 외국인이 적을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숙소들이 먼저 예약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비수기에 더욱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번 해가 좀 더 힘들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한국 여행에 대한 부정 언급이 14.3%가 증가를 해서 특히나 안전 민감도가 높은 가족 여행이 타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12월, 1월 해서 취소가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숙소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컨텐츠에서 경쟁력 있는 숙소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총 9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또 꺼내보시면 좋겠죠.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결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이 청결 이슈는 게스트가 숙소에 방문을 했을 때 딱 처음 느껴지는 첫인상에서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소도 기본이고 세팅을 깔끔하게 하지 못했을 때 평가절하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청소를 하시면 칼각을 좀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는 하루 이틀보다 4-5박씩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이 있어야겠죠. 커피 머신, 드라이기, 세면도구, 전자레인지, 다리미, 밥솥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이 좋고, 더 경쟁력 있는 숙소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나 마사지 의자 이런 거를 넣어두는 숙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더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크인, 체크아웃 가이드입니다. 생각보다 숙소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체크인 며칠 전, 체크인 당일, 체크아웃 당일 각각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스트가 숙박 후에 호스트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정확성이라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닐 때 호스트가 그 나라의 과일을 준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게스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좋은 후기로 돌아올 것이고, 그 좋은 후기는 결국 숙소의 가치를 높여주겠죠. 작은 환영 메시지도 좋고 한국의 간식 또는 음료를 준비를 해줘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 및 보안입니다. 현관 문 손잡이가 계속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받았어가지고 제가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동 방향제가 돌아가는 소리를 착각을 한 거였어요. 이처럼 여행객들은 낯선 나라와 낯선 공간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키패드, 화재 경보기, 비상 탈출구, 비상 손전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에어비앤비에서 정말 중요해요. 물론 처음 창업하실 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과감하게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숙소의 인테리어를 참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숙소 근처의 맛집이나 공항버스의 위치나 지하철 위치, 세탁소, 편의점 혹은 잘 모를 법한 관광지, 이런 현지인들이 알 법한 것들을 정보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는 소통입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즉답을 해요. 문의가 왔을 때 빠르게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숙소를 보다가 어떤 숙소에 대한 답장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즉답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숙소를 이용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누전이 생겨서 전기가 나간다든지 보일러가 안 된다든지, 소소하게는 에어컨의 사용법, 가스레인지의 사용법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답변을 할수록 이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리뷰 관리입니다. 리뷰에 답글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답변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응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복사 붙여넣기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스트인지 기억은 못하더라도 게스트 후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정성껏 답변을 해준다면 친절한 호스트로 여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숙소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오늘은 에어비앤비 비수기와 숙소를 가치 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저도 아직 예약이 안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죠. 근데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양도양수 매물이 많은 것도 그 비수기의 영향이 있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비수기 한두 달 때문에 1년 전체의 매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쟁력 있는 숙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도 영향이 있습니다. 도전에는 실패가 동반되죠.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빈 숙소를 실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실패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패에 붙잡혀 있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실패가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실패를 해야만 볼 수가 있죠. 사업은 경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적어도 무조건 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보단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